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건축 음향에서 제일 중요한 측정 파라미터가 되겠는데요. 바로 잔향시간, 영어로 하면 RT60이라고 합니다. 리버레이션 타임 60 해가지고 60dB까지 줄어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는데요. 저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음악당 같은 경우에는 잔향이 있어야 소리가 훨씬 아름답게 되고, 또 적절한 잔향은 소리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크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또 잔향이 많다라든지 하게 되면 또 명료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목적에 맞는 이 잔향 시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녹음실 같은 경우는 0.3초 정도가 되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0.5초 정도, 학교는 한 0.7초 정도, 콘서트홀이나 오페라홀 같은 경우는 한 1.7초 이 정도,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잔향이 있기 때문에 2초 이상 이렇게 요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RT60을 잴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0dB이 떨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면 이렇게 시그널을 이렇게 쭉 내주죠. 이 시그널은 이제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12면체 스피커를 갖다가 모든 방향으로 12면체를 써주는 12면체 스피커에서 핑크 노이즈를 이렇게 진행시키다가 순간적으로 딱 끄게 되면 쫙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노이즈 플로우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60dB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노이즈 플로우가 한 3, 4, 40 되죠? 이거보다는 좀 더 큰 상태가 돼야 이게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40dB였다고 본다고 하면 10대면 그러면 또 10보다 커야 되겠지만 50dB이 돼야 되고, 이게 또 60dB이 된다고 하면 60을 담으면 일단 110이 되고, 여기서 처음에는 이 값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15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0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피커에서 10인치 스피커에서 내가 보통 2, 3m 구매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이 스피커는 보통 140dB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크게 내줄 수 있는 음향 대포급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지는 않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로그 스케일로 보면 이게 직선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직선을 이렇게 20dB만 떨어지는 지점, 아니면 30dB만 떨어지는 점에서 이제 20dB이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다 나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30dB이 떨어진다면 여기에 나오는 값에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이런 선형 회기법이라는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대중을 해가지고 이 선을 연장을 시키는 이런 기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T20이라든지 T30을 측정을 해가지고 곱하기 3, 곱하기 2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파수별로 잔향 시간이 다르게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해상도를 옥타브 대역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볼 건지, 아니면 3월 옥타브를 해가지고 한 30개 정도로 볼 건지, 이렇게 해상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를 충분히 여기시켜주고, 그렇죠? 이 방을 충분히 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방을 충분히 울려주지 않으면요, 잔향 시간이 다르게 나옵니다. 충분히 울려주고 5dB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난 후에 측정을 하고 10dB의 헤드룸 정도를 주고 노이즈 플로우가 됩니다. 근데 그 NTI 엑셀2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 알아서 없애주면 5dB 빼서 있잖아요. 그 밑에 구해주고, 그 노이즈 플로우가 있으면 그 위에 얼마 정도 헤드룸을 갖다가 확보하라라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믿을 수 있는 어떤 측정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반드시 이게 그 측정을 할 때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요. 비어있는 방에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T20이나 T30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을 곱하거나 2를 곱해서 T60을 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조건은 음원은 반드시 방을 충분히 올려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최대한 그 스피커가 12면체 스피커가 내줄 수 있는 충분한 크기로 돼야 되고, 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그 음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콘서트홀처럼 굉장히 이렇게 큰 룸이다 그러면 12면체 스피커 한 개는 안 되고요. 보통 2개, 3개가 이렇게 동시에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드시 잴 때는 마이크로폰의 위치를 여러 군데 이렇게 놔야 됩니다. 물론 스피커의 위치도 여러 군데 놔야 되고, 왜 그러냐고 하면
특히 저주파수로 갈수록 이게 룸 모드가 생겨서 특정 지역은 어떤 소리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지점이 이 룸의 전체 잔향 시간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최대한 여러 군데에서 돼서 그렇게 돼서 이제 너무 이렇게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녀석은 버리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이렇게 잔향 시간으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가로, 세로, 높이, 육면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서로 정수배가 되지 않는 위치에다가 비례칭적인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핑크 노이즈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잔향 시간의 장비 같은 경우는 반복 측정을 해야 됩니다. NTI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핑크 노이즈의 크레스트 팩터가 4.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핑크 노이즈를 갖다가 3번 에버리지를 시켜서 봐야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적인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핑크 노이즈를 12번째 스피커에다 내주고요. 엑셀2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 측정 결과를 나중에 이제 엑셀 시트로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게 굉장히 UI가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3분의 1 옥타브로 분석을 하겠다. 적어도 한 30개 정도 이렇게 쪼개서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로 잔향 시간을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T20을 구하겠다는 거죠. T20을 구하겠다는 말은 20dB 떨어지는 지점에서 나중에 곱하기 3을 취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참 이 장비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과학적인 이유가 현재 노이즈 레벨을 이렇게 까맣게 보여줍니다. 까맣게 보여주고 내가 T20을 했기 때문에 아까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20dB 오가야 되고 또 5dB 떨어지는 줄 해야 되니까 지능적으로 얘가 여기시켜야 될 목표 이게 음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볼륨을 가지고 충분히 크게 틀어줘야 이 범위보다는 더 올라와줘야 얘가 이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이게는 믿을만한 값이다. 적어도 내가 충분히 신호대 잡음비가 확보된 것 같은 경우는 체크가 나오고요. 확보가 되지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확실도가 높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레졸루션 페이지를 보면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도도 나타내줍니다. 이 불확실도는 18% 정도 나온다.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가지고 ISO에 나와 있는 불확실도를 보여주고요. 여기서 보면 나오기 때문에 최종 측정 결과인데요. 이거는 9번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에버리지가 9번 돼 있죠. 9번 측정 결과인데 고주파수에서는 이 까만 선이 평균이고 회색 선이 9번 측정한 결과를 다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평균이랑 이 분포가 이렇게 넓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 평균값이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지만 저주파로 오면 올수록 이게 보도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게 만약에 한 번 측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측정을 할수록 이게 된 평균값이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분포가 넓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룸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게 나오지 않는데 9번 정도, 10번에 가깝게 이렇게 평균을 해줘야 이 uncertainty 값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로 잔향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바로 코릴레이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코릴레이션은 상호 연관성이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실제로 우리가 T20을 구하든 T30을 구하면 이런 값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값들 속에서 아까 선형 회귀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을 쭉 긋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선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나지가 않으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어떤 그래프에서 보면 잔향 시간이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없는 경우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경우냐고 하면 잔향 시간의 정의 자체가 확산 음장을 가정해서 나오는 겁니다. 확산 음장이라는 말은 육면에 전부 다 반사가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흡음률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육면이 거의 유사하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면이 그 반사율, 흡음률이 유사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 홀이 육면체가 아니고 룸 안에 다시 룸이 있다라든지 뒤에 캐노피가 굉장히 높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쪽에 큰 창문이 있어가지고 열려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 룸이 확산 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잔향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형 회기법을 했을 때 이 직선이 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콜리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 값도 보여주게 되고요. 아까 말하는 uncertainty, 불확실도도 보여주게 되는데 ISO에 정해져 있는데요. 불확실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밴드위드스를 갖다가 옥타브 분석을 할 건지 3분 옥타브 분석을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불확실도가 구분이 되고요. T20을 할 건지 T30에 따라서도 불확실도가 구분이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또 측정하는 그 위치 있잖아요. 여기다 아까 내가 아까 9번, 10번 정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최소 3점 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핑크 노이즈를 사용할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크러스트 팩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여러 번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정도 반복 측정.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3번 정도의 반복 측정을 해야 그 지점에서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얘를 갖다가 엑셀 차트로 옮겨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옮겨서 전체적으로 9번 평균을 내봤는데 평균 내기 전에 각각의 그래프들이 너무 이렇게 벗어난 거. 영어로 하면 아웃라이어라고 그러는데 아웃라이어들을 없애주고 전체적인 평균적인 특성이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 프로그램에 쓰이는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게 기계가 아무리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게 거짓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하나가 충분히 방을 올려주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스피커의 위치를 정확하게 놔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스피커의 위치는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이게 황금률 비율, 예를 들면 서로 이렇게 정수적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룸모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높이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관련이 없는 정수배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위치다가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벽에서부터는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하고 이 측정하는 마이크로폰 위치도 적어도 2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임계거리라 그래가지고 이 거리는 이게 최적 그 다음에 잔향 시간 음속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수식에 근거를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멀리 일반적으로 보면 2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직접음이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잔향 시간이 더 줄어드는 좀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은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피커의 위치는 비대칭적인 위치에다가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벽이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피커도 여러 군데서 놔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놓을 때도 이 위치가 서로 대칭적이지 않은 위치에다가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재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엑셀 차트를 처음 다 옮겨가지고 보면 이게 그래프가 10개, 20개 이렇게 쌓이는데, 그때서 제일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편차가 벗어난 부분을 다 버리고 하면, 내가 이 공간, 우리가 재고하는 것들이 공간 아닙니까?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아닌 이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잔향시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까 사람이 없을 때 재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나중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향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나중에 실제로 1.2초가 나왔다면 나중에 사람이 들어온 부분 같은 경우 1.2초보다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마쳤고요. 실제로 제 공간에서 제 연구실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세팅을 해봤는데요. 여기 엑셀2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제 12면체 스피커를 올려줄 앰프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 스피커의 특성을 100에서 70부터 10kH까지 플랫하게 해주는 EQ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 안테나가 있는 여기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틀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12mm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스피커는 안 열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팅을 마쳤고요. 지금 엑셀2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면요. 이제 지금 제가 그냥 1옥타브로 되어 있고 T20을 통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밑에 이거 뜨고 있는 게 현재 소음 레벨이고요. 이제는 조용하면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의 이게 회색 있죠? 회색이 이제 우리가 T20을 구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핑크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 회색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해볼게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조용한 상태에서 회색 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것보다 더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선보다 충분히 올라가죠. 그럼 이제 됐고요. 이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decay, 암드 이런 거 뜨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반복 측정을 할 때 얘가 이제 충분히 이제 잔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번 측정해도 된다고 할 때 이제 내가 지금 decay를 구하는 시간이고, 암드라고 돼 있을 때 얘를 눌러서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지금 decay가 충분히 되지도 않은데 RT60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을 틀어버리면 잔향 시간이 잠깐 확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언제 다시 반복을 측정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게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체크 기능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 uncertainty가 나왔죠. 5.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는 불확실도가 내가 충분히 크게 해주고 3번 이상 반복 측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잔향 시간도 1kHz 부분에서 0.47초가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측정을 마쳐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엑셀2 룸 어쿠스틱 리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요, 이제 그냥 굉장히 쉽게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스탠다드 보면 이게 또 편리한 게 내가 뭐 스펙트럼이라든지 노이즈 커브, 리버레이션 타임, 사운드 업섭션 이런 것 관련해서 내가 그 표준에 근거를 해서 리포팅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리버레이션 타임을 볼 건데 이게 공장이냐 아니면 여기가 일반적인 룸이냐 아니면 사무실이냐 뭐 여러 가지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ISO 3382에 근거를 한 리버레이션 타임을 해가지고 불러드리고요. 레졸루션은 1분 1옥탑으로, 그 다음에 주파수 범위는 125Hz부터 8000Hz까지 미터법으로 해가지고 세이빈 잔향식, 이제 아이링 두 개인데 세이빈 잔향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룸 형상은 렉탱귤러냐 뭐 왕빈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실이 직사각형 직육 멘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드리면 이제 인풋 매점도 되고요. 제가 아까 측정할 때는 3점에서 측정을 했거든요. 중앙 정도 되는 부분하고 좌우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또 제가 불러드리면 이렇게 짜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알겠지만 고주파수 쪽에서는 거의 이제 잔향 시간이 일정하게 되는데, 저주파수 쪽에서는 200Hz 이 부분에서는 이제 룸 모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많이 변화됨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웃라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완전 벗어났죠. 찾아보면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이 녀석은 아니고, 이 녀석이었군요. 그러면 이 녀석은 날립니다. 딜리트 해가지고 날리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볼까요? 이거군요. 이 녀석도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학산 함정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이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게 여기 굵은 선 이게 이제 평균적인 잔향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리절트를 해서 보면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 잔향 시간이 나오죠. 예를 들면 125는 0.5초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250은 0.38초, 500H는 1.32초 이렇게 해서 8000Hz가 0.26초 해가지고 고주파수로 갈수록 이렇게 잔향 시간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음률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로 당연히 저주파수로 흡음이 덜 되기 때문에 잔향 시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그래프를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당 시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체 평균 흡음 개수값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간의 어떤 대표적인 값이 되겠죠. 그러면 흡음 개수가 뭐 0.2에서부터 0.5까지 이렇게 흡음 개수 값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잔향 시간이 이렇게 많고 내가 타겟을 하는 게 요만큼 더 줄여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문가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각각의 이제 벽면별로 있잖아요. 각각의 벽면별로 현재 있는 공간에서 내가 흡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넣어줄 경우가 있겠죠. 내가 에디팅을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흡음재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주파수 흡음재를 넣어주고 내가 그 흡음재를 어디다 붙일 건지 얼마나 큰 면적으로 얼마의 두께로 붙일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시뮬레이션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간에서 내가 나중에 어떤 공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 해줄 수 있는 신통방통한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엑셀2 어널라이저를 사용해서 제 연구를 예를 들어서 잔향 시간을 측정해 봤는데요. 이게 되게 편리하게 잔향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편리하지만 또 국제 표준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측정을 하는 이런 장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잔향 시간만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음성 명료도인데요. 또 스티파라든지 STI 같은 것들을 어떻게 측정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